자, 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들어왔나요? 잠깐 봐줄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적기라고 해가지고요. 기출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예시문제 1차, 2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해가지고요. 실질적인 기출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2개밖에는 없어요. 2세트밖에 없기는 한데 다만 우리가 이제 논리라든가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언어적인 지문 이런 것들 몇 개 빼고는요. 강화, 약화 문제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소위 비문학이라고 하는 그죠? 독서 영역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독서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나머지 부분은요. 예전의 문제들하고 유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막 수능 국어라든가 피셋의 지문들을 끌어와서 뭔가 유형이 맞지도 않는 것들을 연습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뀐 출제 기조에 딱 맞는 과거 기출 문제들 연습하는 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은 배제를 하고요. 배제를 하고 쉬운 문제를 섞여 있지만 일단 올해 기출 문제 포함해서 예전에 공무원 국어 시험 계열에서 즉 2013년부터 2024년까지죠. 그죠? 출제 기조 바뀌기 전에 유형이 일치하는 문제들, 독서 유형에 일치하는 문제들만 쭉 모아가지고요.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 교재 차례 잠깐 보시면, 그죠? 자, 일단 회차별로 20문제씩 구성이 돼 있어요. 회차별로 20문제씩 여러분들 시간 재고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내에 푸는 게 좋다. 여기 이제 짧은 문제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 독서 문제이기 때문에 35분에서 40분 이내에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끊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차례에 2번의 유형별 한번 보시면 사실적인 읽기, 추론적인 읽기, 창의적인 읽기, 비판적인 읽기, 화법과 작문, 언어, 그 다음에 어휘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적인 읽기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핵심 논지 파악하기, 그 다음에 일치 파악하기, 내용 전개 순서 파악하기 이런 것들이 쭉 섞여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기출문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주제만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일치 문제만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내용 전개 순서만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예전에 출제 기조 바뀌기 전에도 기출문제집 구성을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핵심 논지만 계속 풀 때는 그건 잘 돼요. 근데 이제 막 내용 전개 순서 막 연습하다가 다른 시험에서 핵심 논지 찾는 거 하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한 파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적인 읽기, 추론적인 읽기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계속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실제로 저와 공부한 친구들은 파트별로 하나하나 끊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제 수험생이 전국에 6만 명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죠? 자,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 다만 이제 문제 틀리는 유형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채점표 요거 드렸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난이도도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출제 키워드가 다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제 키워드는 제가 표시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소위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출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본인이 틀리는 문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그죠?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현장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할 때 주로 틀리는 유형들 뭔지 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때 이제 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적인 읽기, 추론적인 읽기, 창의적인 읽기, 비판적인 읽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안 나와 있는 게 논리예요, 논리. 그죠? 논리 같은 경우는 이제 11, 12월 지나고 나서 1월 달에 독서 중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논리도요. 그때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피셋 뭐 7급이나 5급에 나오는 그런 피셋들 문제에서 조금 우리 출제 기조에 맞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무조건 어려운 거 푸는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 만족적인 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합격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을 정확히 맞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족적인 공부하지 마세요. 그죠? 이런 얘기해요. 제가 정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예전 기출문제 9급, 7급 푸네. 야, 그래도 출제 기조 바뀌었으니까
5급 피셋에 언어 논리 정도는 풀어줘야지 하면서 막 풀어요. 막 푸는데 얘네가 점수가 잘 나올까? 아니, 안 나와. 왜 나오냐면은 독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유형에 맞는 것을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주변에는 막 뻑이죠. 야, 나는 이런 것까지 해. 누구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해줘. 그러는데 그럼 5급 준비해야지 왜 9급 준비해요? 그러니까 급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5급 준비하면 5급 기출문제 풀면 되는 거고 9급 준비하면 9급에 가장 적합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목적이 맞는 적합한 수단을 택해야지 마냥 어려운 거 푼다고 이건 그 고등학생들도 똑같아요. 그죠? 막 이거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막 어려운 것만 왕창 때려박아 놓은 거 푸는데 그게 실제 수능 유형하고 맞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한테 과시하기 위한 공부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문제 잘 풀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잘 맞으면 잘 맞는 대로 아 내가 그러면 9급에 나오는 독서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고 다만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틀리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논리 점검하고요. 방법론 점검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앞에 우리 1회부터 5회까지가 거의 사실적인 읽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인 읽기는 2013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공무원 시험은 있었습니다만은 2013년에 이제 좀 출제 기조가 한번 바뀌었었기 때문에 현재 유형에 맞는 걸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수백 문제의 97급 독서 문제를 분석했을 때 정답률 60% 미만 문제는요 16에서 17문제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국회지 8급, 9급 빼고요. 걔네는 좀 따로 노는 시험이어서 그래서 그만큼 독서 부분은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데 다만 현장에서 시험 봤을 때는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이상한 논리 만들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 국가직 9급하고 지방직 9급에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 비문학, 그죠? 비문학에서 정답률 60% 미만 문제 몇 문제 있었을까요? 올해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에서 60% 미만 문제. 0입니다. 심지어 강화, 약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조차도 정답률이 60% 미만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이거 마냥 어려운 지문들 가지고요. 자기 과시하면서 강의하는 스킬을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 연습하다가 오히려 이런 거죠. 쉽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풀릴 리가 없어. 뭔가 꼬아서 낸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하다가 오히려 실수하게 되는 거죠. 쉬운 건 쉽게 가자고요. 그죠? 물론 두뇌 훈련을 위해서 나중에 어려운 것도 좀 다뤄볼 필요는 있고요. 자, 1회 바로 가죠. 보시면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보통 이렇게 이해와 적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적인 정보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제가 이해라는 말과 이것을 부정형이 아니라 적절하다라는 표지로 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시문을 먼저 봐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의 내용을 먼저 점검하는 게 유의미한데 이렇게 이해한 걸로 적절한 것은 그랬을 때 그냥 제시문의 내용을 보는 게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제시문에 핵심적인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답으로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이제 일개 저 포함해서 강사 나부랭이들이 내는 문제하고 수준이 달라지는 게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쭉 지문을 읽어보면 20세기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이 등장했고 지금 뭐가 형성이 됐다. 다양한 뭐가 독자층이 새롭게 형성되었다면서 읽어보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런 변화에 따른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독자층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독자층은 어떤 독자? 이를테면은 고전소설, 신소설의 독자인 어떤 독자층이 있어요? 전통적 독자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소설 등등을 읽은 뭡니까? 근대적 대중 독자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독자층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인 독자층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읽는 분야가 확실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그런데라고 전환해 주면서요. 그죠? 그런데라고 전환해 주면서 전통과 근대의 두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그러면
전통적 독자층에도 들어가지 않고 근대적인 독자층에도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독자층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신문학의 순수작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 등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그들인데 얘네들은요, 그죠? 근대적 대중 독자층과는 다른 문학적 향유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 엘리트 독자층이라고 불렀다. 결국 그러면 이 지문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그죠? 전통적인 독자층, 그 다음에 근대적인 대중 독자층, 그 다음에 뭐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트 독자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체크해 놓고요. 1번 한번 가보죠. 선택지.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되어 나왔다. 자, 엘리트 독자층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두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면, 자,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신분과 학력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속하는지 이미 우리가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노동자, 농민, 양반, 부녀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도시노동자, 그 다음에 학생, 신여성 등등이 들어가는데 20세기 초에 문학 독자층을 신분과 학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여기도 뭐가 들어가요? 부녀자. 뭐가 들어가요? 노동자. 여기에 뭡니까? 여성. 여기에 뭐예요? 도시 노동자. 그러면 신분상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맞아요. 3번 보시면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도 외국 소설을 읽었다. 어차피 이것도 핵심이 되는 거고요. 뭐예요? 외국 소설을 읽었다는 거 있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순수문학과 더불어서 일본을 비롯한 뭐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 등을 읽었다 나와 있으니까 금방 정보 확인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난도가 하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도 확인을 해보죠.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라는 거. 경제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이 정보를 가지고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양반이 있기는 한데 이 양반이 명확히 부자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분이 양반이었다는 거지 경제적으로 어땠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고 파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다?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 어차피 이 글의 핵심은 새 독자층의 어떤 집단과 그들이 향유하는 문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자, 2번 한번 보시면 제가 일부러 독서할 때는 말을 살짝 빠르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쉬운 것도 많고요. 쉬운 문제인데 질질 끄면은 여러분들이 졸아요. 그래서 팍팍팍팍 치고 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지금 말하는 거 그다지 빠르지도 않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 빠르기면. 자, 그 다음에 순서 문제고요. 우리 독서 유형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순서 문제 볼 때 보통 뭐 먼저 본다고 했어요? 선택지. 선택지. 그죠? 이거 순서 문제니까 어차피 그러면 지금 1, 2, 3, 4번 비교해 보면 뭐 순서 문제는 항상 적절한 것만 물어보죠. 뭐가 먼저거나 뭐가 먼저예요? 나가 먼저거나 다가 먼저인 패턴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나하고 다를 먼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나 봤더니 자유롭게 말하다 펼 수 있는 롤러블 T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 화면이나 모니터는 평평하고 딱딱한데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요. 제시문 전체의 화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야, 이렇게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이 주로 어디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맨 앞에 나올 확률이 높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글들은요. 다른 글에서 쓰지 않는 특별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글들은 내지는 않아요. 보통 대부분의 글들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차곡차곡 해 나가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 한번 보시면 OLED 기술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딱딱한 유리 대신에 휘어지는 특수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함으로써 둥글게 말았다가 펼 수 있는 화면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글 안에서는 뭐가 첫 번째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가 맨 앞에 등장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 맨 앞에 잡고요. 그죠? 자,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나 잡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러면 어떻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헷갈린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지문 보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어차피 선택지 1, 2번에서 가가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파악하는 거 어렵잖아요.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을까? 이 어떻게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알려면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죠? 다시 말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LCD는 화면 뒤에 빛을 공급하는 백라이트가 필요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해가지고요. 그죠? 화면 뒤에 빛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 봤더니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반면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앞에 내용과 반대된다는 거죠. 그러면 OLED는 화소 단위로 빛의 삼원색을 내는 유기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낸다. 어디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 뒤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에서는 빛을 공급하는 애가 필요한 애도 있고 반대로 공급하는 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친구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접속 표시들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다음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 나오고 당연히 하나 남아있는 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옛날 기출 문제들은요. 좀 순서 문제도 까다로운 게 있기는 해요. 까다로운 게 있기는 한데 올해 어쨌든 출제된 문제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뭐 내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올해 기출 문제인데도 핵심이, 그죠? 문제가 이렇게 그냥 나오고 있죠. 보통 이렇게 나와요. 중심 내용이나 주제라는 말 쓰기보다는 성인들 보는, 그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보통은 이 말을 씁니다. 핵심 논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어쨌든 올해 문제는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심 내용이 결국 주제 찾는 거니까 얘도 지문 전체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선택지 세부 내용 점검하는 것보다. 그럼 이런 거죠. 제가 마지막 문단만 인용을 한 이유가 이런 거죠. 1문단 같은 경우는요. 그죠? 체온 조절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내온 동물.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무슨 동물? 외온 동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문단에서 한 편이라고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환하면서 무슨 동물? 항온 동물과 뭡니까? 변온 동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역시 화제를 전환해 주면서, 그죠? 이 두 가지 기준이 이런 거죠.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열을 획득하는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다?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앞에서 가볍게 설명해 준 다음에 뒤집어주면서 이건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까지 들어주면서 마지막 문장.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 1, 2문단에 나와 있던 거고요.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 3문단에 나와 있던 건데 얘들은 사실은 뭐가 없다?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설명해 주었던 이 크게 두 가지 구분이라는 게 사실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에 결론이 명확히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그죠? 2번이죠. 체온 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과 안정성이라는 거, 그죠? 이거 열 획득 방식이 내온, 외온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항온과 변온인데 그거 두 개가 결국엔 뭐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핵심 논지 찾는 문제는요. 선택지 먼저 읽지 마시고요. 그죠? 지문 전체를 보면서 글의 흐름에 따라서 끝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평상시에 독서할 일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 풀면서 되게 좋지 않나요? 여러 지문들을 막 읽게 되니까. 막 기쁘지 않아요? 이런저런 다양한 상식들도 얻게 되고. 기쁘다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쁘다고 하세요, 빨리. 그죠? 예. 이건 헷갈렸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부분 봐야 돼. 이거 설명해주면 이게 종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주는 부분이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나오니까 뒤에서도 연습해봐야겠죠. 저는 요즘에 시 읽어요. 가을도 되고, 제가 또 가을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공부하다가 깝깝하면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짜증나가지고, 그죠? 시 읽고, 가끔 시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 강원 아리랑 문학지 이런 데 한번 투고해볼까. 그죠?
원래 그 신춘문예 강원일보에서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 거 하는데 그 상금도 주고, 그죠? 소고기 사 먹어야죠. 상금 타면. 그죠? 예, 한번 해볼게요. 그죠? 내년 어떻게 되는지. 안 그래도 저기 엊그저께가 한우데이였대는데 11월 1일. 예. 그래서 뭐 축협 이런 데서 한우 50% 할인해서 팔았다던데요. 그죠? 그 111이어서 한우데이. 그래서 이게 한이잖아요. 1이 한두 했을 때 한. 그래서 한우데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때가 돼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근데 이때는 우리가 그 롯데 제과에서 만들어낸 빼빼로 데이의 인식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죠? 이런 건 정말 잘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내부에서 토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아니다. 뭐 그깟 빼빼로 데이가 뭐라고, 우리는 하루 데이로 바꾸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예, 아마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공부에는 하등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못 사 먹었어요. 비싸가지고. 아이씨, 50% 할인해도 비싸던데. 그죠? 그래서 어제 한우로 마트에서 3,000원짜리 삼치 한 마리 사서 구워 먹었습니다. 이만했어요. 이만한 게 3,000원이면 정말 싼 겁니다. 그죠? 삼치. 예, 사주지 않을 거면서 입 닥치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문맥상 지시 대상이라는 게, 이런 게 엄청난 추론이 아니라 우리 왜 그들, 이들, 이것, 저것, 전자, 후자 해가지고요. 글 흐름 속에서 사실적으로 이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읽을 때 한국 사람이면 웬만하면 잘 합니다. 근데 보세요. 기억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이 기억에 그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첫째 줄이에요. 이집트 벽화에서 누구? 신, 파라오, 귀족은 특이한 모습으로 표현된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5번째 줄에 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기억의 그들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그죠? 신, 파라오 누구예요? 귀족이. 아니, 당연히 이거 말고 딴 사람들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신, 파라오, 귀족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둘 다가 되는 거죠. 신, 파라오, 귀족과 그 다음에 누구?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그죠? 신파라오 귀족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같은 대상 가리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1번에 기억과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헷갈릴 거 없는 부분이죠.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거 잘 봐야 돼요. 앞에 평범한 일반인 나와 있지만 뒤쪽에 그들을 서로 뭐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랬으니까, 그죠? 한쪽 대상만을 가리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 역시 요거 뭐예요? 이해한 내용으로 어떤 거 찾는 겁니까?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그러면 지문 바로 보자고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김삿갓으로 알려진 누구? 김병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지금 김병연이고요. 이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죄를 짓고 사형당하기 전까지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면 김익순은 김병연의 할아버지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대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김시태인데 오대조 할아버지가 어디에? 그죠? 어디에? 사화에 연루돼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루되었지만 조작된 것임이 밝혀지고 유명하게 회복되어서 김시태의 후손인 누가? 김익순이 여러 관직에 나아갔고요. 다만 김익순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재산 몰수되고 사형을 당했다. 그래서 이후 김병연은 이게 핵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역죄로 사용당한 인물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자,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김익순이에요? 김시태예요? 아니면 김병연이에요? 김병연이 핵심이죠. 그러면 당연히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김병연에 대한 정보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1번에 김시태의 후손은 아무도 아니죠. 김익순에 대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김익순은 김시태의 재상 때문에 재산이 몰수됐다고? 아니,
김시태 같은 경우는 명예회복이 됐고 김익순 재산이 몰수된 건 딴 일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핵심은 당연히 3번과 4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현에 대한 정보. 그래서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회에 연루돼서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세상 떠돌다는 건 어디 나와 있어요? 부모가 모두 숨지고 나서 세상을 떠돈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임사화는 이미 5대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김병현은 누구의 후손이어서 대역죄인의 후손이어서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 이거 되게 직접적이죠. 그죠? 대역죄로 사용당한 인물의 후손. 그래서 뭡니까?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풀리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요. 자,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물을 때는 항상 어떤 정보와 관련이 있다? 핵심 정보와 관련이 있다. 이거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병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한번 가보죠. 사실 사실적 읽기 문제에서는요, 순서 문제들에서 좀 헷갈리는 게 일부 있을 뿐이죠. 나머지는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역시 선택지 먼저 봅니다. 뭐가 먼저거나 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나,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면 나하고 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죠? 자, 나 보니까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그죠? 용량의 문제를 일으켰고 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해가지고요. 이를 통해 고해상도의 이미지도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다 보니까요.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 이미지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화해서 저장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얘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얘는 뭘 제시하고 있나요, 지금?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미지 처리 방법에서 기본적인 방법 해가지고요. 그러면 나와 다 중에 뭐가 앞에 나올 확률이 큰 거예요. 다가 앞에 놓을 확률이 큰데 그래도 뚜렷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나머지까지 한번 가보죠. 그죠? 다가 먼저 나올 테지만 자, 가 한번 보시면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이미지 데이터는 하나의 긴 데이터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되고요. 자, 초기 컴퓨터의 경우에 흑백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하나의 픽셀에 대해 흑과 백이 0과 1로 표현되는 1비트로 저장됐다. 지금 소재가 겹치는 거 있죠? 뭡니까? 픽셀 단위로 뭐 한다? 수치화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에서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다음에 가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기는 해요. 네, 라까지 한번 가보죠. 자,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픽셀에 한번 보세요. 역접이고요. 앞뒤 내용 반대돼야죠. 자, 하나의 픽셀에 여러 색상의 정보를 담게 되었다. 지금 뭐예요? 가에 보니까 지금 뭐예요? 흑백만 표현할 수 있었고 흑과 백이 0과 1로 표현되는데 이제는 하나의 픽셀에 뭡니까? 여러 색상. 그러면 가와 라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높은 해상도라는 말이 나오고 나에서 다시 뭐로 끌어가고 있어요? 높은 해상도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 뭐 다음에 라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글 안에서는요, 이미 틀 잡았지만, 그죠? 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 라, 나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크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자, 오히려 순서 문제는 예전 문제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이게 전형적인 공무원 시험의 일치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해한 내용으로 뭐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한참 됐지만 고등학교 때는 수능 봤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어때요? 그죠?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되게 길죠. 지문이 한 이 정도까지 되고, 그죠? 물론 짧은 지문도 있지만 문제가 보통 3개에서 그죠? 5개까지 붙잖아요. 그죠? 5, 6개까지 붙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수능 국어 같은 형태의 시험에서는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여러 개니까 선택지를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택지 볼 때도 반복되는 소재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인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어때요? 제시문 하나에 문제도 몇 개 하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일치 문제에서 부정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선택지 보면서 어느 정도 어떤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머릿속에 담고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 따라 조금 다른데 선생님 저는 그냥 쭉 읽고 다시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점검하기 편한데요 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도는 높을지 몰라도 시간이 줄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이런 문제에서 선택지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한 과목을 특정 시간에 하나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10분 동안에 국어 20문항을 110분의 1부를 할애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선택지 먼저 보세요. 자, 뭐라고 남아 있나요? 외울 수는 없어요. 영웅소설과 세계상.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뭐? 인과관계.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그죠? 뭡니까? 천상계의 대리자. 그 다음에 서사결정. 그리고 이원적 세계. 그죠? 머리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체크만 해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영웅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 문제 해결 이런 것들 그죠? 잡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뭐와 뭐에 대해서 영웅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큰 두 축에 대해서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짧게라도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짧게라도 좀 기억하려고 하면서 점검을 하시라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 패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 흔히 대립되는 항목은 실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표시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실수 줄이는 겁니다. 가보죠. 다행스럽게 1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웅소설에 대해서만. 2문단에서는 뭐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일단은 천상계 지상계로 나누어진 게 영웅소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천상계의 의지나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서사가 결정되고요. 이런 천상계는 초월적인 세계고요. 그 다음에 모순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세계에 따라서 해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원적 세계상.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에 판소리계 소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현실의 경험적 인과관계에 따라서 서사가 전개된다. 그죠? 뭐 나머지는 얘가 나와 있고 삶의 인과관계라는 건 앞에서 반복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영웅소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과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거 체크하면서 읽어야 실수 줄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동그라미와 세모를 붙여놓으면 적절하지 않은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에서 뭐 영웅소설, 이원적 세계상 맞아요? 맞죠? 그러면 1번은 문제 없고요. 그죠? 2번 판소리계 소설의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뭐? 현실의 경험적 인과관계. 그죠? 경험적 현실.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천상계의 대리자. 이건 뭐예요? 영웅소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원적 세계상도 뭡니까? 영웅소설. 3번까지 아무 문제 없죠? 남아있는 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죠? 보니까 영웅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인 세계가 해결한다? 지금 초월적인 세계가 해결하는 건 뭐의 특징이었어요? 영웅소설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4번은 서로 반대되는 범주를 붙여놨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고 이제 올해 이런 그 문제를 분석하면서 대립항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었다는 개소리 같은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옛날부터 일치 문제에서 흔히 쓰이던 방식입니다. 우리 왜 독서 유형할 때 이미 이런 방식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독서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독서법이고 장문이 아니라 단문 독서에서는요. 흔히 쓰이는 방식이고 흔히 나오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어려운 걸 해야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그죠?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지적 호기심이 자극이 안 되죠. 그죠? 자, 일단 사실적인 읽기 끝나고 추론적인 읽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재밌거든요.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조금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 뭐 그냥 발가락으로 끄적끄적 풀어도 풀겠다, 이거. 자, 이름 또 틀린 분들 있을까봐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는 해요. 그죠? 틀린 분들은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실수하신 거니까 잘 체크하시면 돼요. 또 용기를 드려야죠. 그죠? 용기를 드려야 되고. 또 틀린 사람은 나 문제 있나? 말하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고 싶은데? 그죠? 그 다음에 8번. 자, 얘도 뭡니까? 적절한 거.
적절한 건 주로 뭐와 연결된다? 주제와 연결된다. 그럼 가보죠. 일단 첫 번째 문단 보니까 이광수와 김동인의 얘기를 하고 있죠. 크게 두 범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범주 체크해야겠네요. 그죠? 자, 이광수의 무정 같은 경우는 표준어. 그 다음에 반면이라고 뒤집어지면서 김동인의 배따라기는 뭐? 사투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리얼리티를 더 잘 구현했는가는 뭐예요? 배따라기. 그러면 리얼리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배따라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는 계속 범주하는 게 중요해요. 일치든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니까 그러나 뒤집어주고 있죠. 이건 내용상 볼게요. 역점.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잘 구현되어 있지 않다고 낮잡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점에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근대 국민국가 형성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런 거죠. 이광수는 뭐의 신봉자였다? 계몽주의의 신봉자였다. 그래서 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뭘?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뭐였다?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리얼리티는 떨어지지만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단에서 표준어 사용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인공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 이는 작품의 리얼리티 형성에 방해가 되지만 그저 그래도 인물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기능을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토지의 주인공이 사용하는 이런 말투가 그저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핵심은 이런 거죠. 결국에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 표준어, 작품의 인물이 리얼리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를 쓰도록 한다는 것은 근대적 가치 실현이라는 작가의 의도나 아니면 뭡니까?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소재가 그죠? 주제에 가깝죠. 적절한 것을. 그러면 1번 보세요.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해서 배따라기 뭐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어는 뭡니까? 동그라미. 1번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무정에서는 동그라미였어요. 근대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작가의 의도. 이거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그죠?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토지는 서희의 사투리. 서희는 뭐 썼대요? 뭐 썼대요? 사투리의 표준어예요. 표준어죠. 그래서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4번에 작품의 리얼리티. 자, 리얼리티. 뭡니까? 무정이 뛰어나다? 안 되죠. 그죠? 무정이 아니라 뭐가 뛰어나다 그랬어요? 배따라기가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리얼리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작품의 인물이 사용하는 표준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로 적절한 것은요. 표준어와 관련된 정보를 지시하는 게 적절한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 제가 박경리 선생님은 나오면 선생님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박경리 선생님 재단에서 학비 지원 받으면서 대학원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비 지원 받고 학술 답사도 그 재단에서 주는 돈으로 갔다 왔고 책값도 1년에 1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었어요. 따로.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막상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그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하고 있다가.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그랬을 수 있죠. 뭐 선생님이 인품이라면 그죠? 그래서 그때 생활비가 조교 생활하면서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그때가 벌써 언제야? 2001년이니까. 근데 그 재단에서 나오고 뭐 책값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쓰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다 내고 책 사보고 그다음에 하루에 2끼 정도 밥 먹고 심지어는 짜잔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껍데기에 소주 정도 마시는 생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이상의 생활은 불가능했죠. 뭐 무슨 쇼비뇽 이런 와인잔을 돌리지는 못했는데 소주의 껍데기 정도는 가능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세속적인 때가 묻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죠? 막 돈돈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죠? 그다음에 9번 한번 보시면 얘도 뭐예요?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 그죠? 그러면 역시 핵심과 관련돼 있다는 건데 다만 한번 보니까 맞나요? 그죠? 얘도요. 이육사의 시를 가지고 두 개를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어떤 거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의 길과 뭐 투사의 길. 두 개 얘기하고 있으니까 범주화 해야겠죠. 그래서 1문단 보시면 일단 투사는 뭐예요? 냉엄한 현실적 조건 세계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인 같은 경우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이 마지막 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누구의 모습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투사가 처한 상황, 그죠? 위태롭다. 그 다음에 희망을 품는 것이 뭐라고 끝까지 봐야죠.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희망 자체는 투사의 범주가 아닌 거네. 그죠? 희망이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투사의 범주가 아니어서 동그라미 친 거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극한에 도달할 그리고 존재 위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형 보면 시인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극한의 위기를 뭐 대면하면서 새롭게 규정하고 외면이나 도피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을 뭐한다? 반성하고 마주하는 적극적인 행위, 새로운 성찰로서 희망을 놓지 않는 거니까 희망을 추구하는 것도 시인의 범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1문단에서 이미 언급한 거기는 하죠. 그래서 범주화해놓고 나면 다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그냥 범주화한, 도식화한, 기호한 보고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1번에 자 투사, 극한의 상황까지는 맞는데 끝까지 봐야죠. 계절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는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절정에서 시인은 현실주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외면이나 도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외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롭게 인식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짝 고민을 해야 되죠. 새롭게 인식한다라는 말과 대응되는 게 뭐예요?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반성하고 현실을 새롭게 성찰한다 그러면 현실을 새로운 측면에서 성찰하는 게 바로 새롭게 뭐 하는 겁니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시험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죠. 똑같은 문장이나 어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대응되는 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얘는 좀 다르죠. 시의 구성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는 세 개연, 한 개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투사와 시인이 반목과 화의를 거듭한다. 자, 우리 성인이지만 이런 문제를 풀면서 단어 뜻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다면 꼭 국어사전에서 한 번쯤은 확인하십시오. 이 문제가 1차 예시 문제인데 이 문제 나왔을 때 의외로 3번 택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반목이 뭔지 몰라서. 우리 반목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반목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반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투사와 시인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3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얼핏 보면 반목을 단순히 대립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을 택한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반목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절정에는 보세요. 절망하는 시인, 그 다음에 뭡니까? 희망을 놓지 않는 투사 해가지고요. 4번은 서로 반대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10번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한번 보죠. 역시 순서 문제고요. 선택지 빨리 보세요. 뭐나 뭐가 먼저예요? 나나 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 봤더니요. 자,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순서 나와 있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로그라인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 한번 보니까 시청자가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시청 여부를 결정할 때 걸리는 시간은 8초에 불과하다. 제작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화제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보다는 뭐가 먼저예요? 라가 먼저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랬으니까 이게 첫 번째 바로 라 바로 다음에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일단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 점검해야 되죠. 다음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참신한 인물.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남아있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다를 봤더니 이 같은이라고 앞에 거 제시하면서 뭐라고? 인물 창조의 과정. 그러면 인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가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라에서 화제 제시하고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인물과 관련된 것을 이 같은이라고 하면서 지시하면서요.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보면 라, 나, 그 다음에 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예, 이거 한번 잡으시고요. 자,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